집에 들어갈 방법이 없어서 비가 오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깥에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예산을 운용하는 데는 너무나 편리한 제도일 것입니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는. 이 장애등급제 재심사를 일종의 유령으로 막 여겨요. 공포스러운 대상이죠. 충분히 살 수 있었고 충분히 잘 생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돌아가시고. 안녕하십니까. 시사플러스의 임세혁입니다. 지난 4월 13일 서울의 한 장애인 임시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로 한 장애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죽음을 두고 장애인 단체와 전문가들은 장애 등급제를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데요. 시사플러스 오늘은 장애 등급제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민수 PD, 먼저 장애 등급제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장애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 정도를 1급에서 6급까지 분류하고 정부에서 등급에 따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실제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고통과는 상관없이 획일적이고 비현실적인 기준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활동보조와 같은 서비스에 대한 신청 자격이 1급과 2급으로 제한되면서 많은 장애인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오히려 등급제에 묶여 있어서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수많은 장애인들이 장애 등급 심사 과정에서 등급이 하락하면서 마땅히 받아야 할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등급이 낮아질 것에 대한 불안으로 등급 심사 자체를 기피하면서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장애인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등급제,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뇌병변 장애 1급인 박명용 씨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다. 거동 하나하나에 활동보조원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 찾아와서 누워 계시면은 이제 먼저 소변 일단 봐드리고, 그리고 이제 일으켜가지고 이제 그 식사를 먼저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샤워를 먼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아서 일으켜서 휠체어에 앉히고 이제 옷을 입히고, 이렇게 한 빠를 때는 뭐 8시 이전에 나가실 때도 있고. 혼자 힘으로는 자리에 눕거나 앉아있는 동작조차 어려울 만큼 장애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다. 명용 씨의 활동과 살림을 돕는 활동보조원이 있어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혼자 있을 때 가장 힘든 부분은 자세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거. 눕고 싶어도 누울 수가 없고, 혹은 누워 있을 땐 앉고 싶어도 앉을 수가 없고. 이렇게 팔 움직이는 거라든지 이런 그 좀 투박한 행동을 하실 수 있는데 섬세한 그 동작은 못 하셔가지고 이렇게 도어락키도 제대로 못 열고 들어오시고 거의 그런 상황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체적으로 도와드리는 사람, 저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제 가사 활동을 도와주시는 그런 분들도 필요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신체, 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활동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박명용 씨의 경우 한 달 210시간, 하루 평균 7시간을 지원받고 있다. 문제는 그 나머지 시간을 혼자서 지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활동 보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낮 시간. 박명용 씨는 늘 집 밖에 나와 시간을 보낸다. 바깥에서는 전동 휠체어라도 의지할 수 있어 그나마 몸을 가눌 수 있기 때문. 하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해 겪는 고통이 크다. 오전부터 대변이 신호가 오고 있는데 그거 지금 참고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나와 있다가 비가 오면 올 것 같으면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집에 들어갈 방법이 없어서 또 비가 오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깥에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활동 보조 서비스가 절실한 장애인의 수는 36만여 명. 그에 비해 2014년 현재 실제로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6만 명에 불과하다.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는 방문조사 직원이 인정조사를 하고 점수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나눠 지원되는데 그 평가 기준인 세부 항목들과 현장 평가 방식이 비현실적이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장애인들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에게 그 인정조사원이 가서 물어보겠죠. 혼자 밥 먹을 수 있냐? 그러면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혼자 밥 먹을 수 있죠. 시각장애인들은. 근데 단 문제는 뭐냐면 누군가가 옆에서 시각장애인의 손을 잡고 이 손을 대해서 이거는 밥, 이거는 김치, 이거는 국 이런 디렉션을 방향을 줘야 그 다음부터 혼자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방향을 누가 주겠냐면 활동 보조인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조사표가 그거에 대해서 섬세함이 없어요. 섬세함이. 그러니까 장애 유형별로 각각의 필요한 직면하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활동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 기준에 개개인의 장애인들이 갖는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 등급을 1급부터 6급까지 나누고 그중 1급과 2급에 한해 활동 보조 서비스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지난 2010년부터는 장애연금 제도가 실시되면서 장애 등급 재심사가 의무화된 상황. 5년 정도 전에 그런 공문이 날아왔어요. 장애인 수당을 지급하기로 되었으니까 신체 검사를 받아서 재등급 심사를 받으라고. 의사 진단에 의해 등급 판정을 내리던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의사의 진료 기록을 한 번 더 평가해 등급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등급 심사를 받은 장애인의 37%가 등급이 하락되면서 활동 보조 지원 대상에서 상당수 제외되거나 지원받는 수준이 크게 줄고 있는 형편. 박명용 씨 역시 등급 재심사로 인해 그나마 현재 지원받고 있는 활동 보조 서비스마저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크다. 했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환자분은 이 기준에서 보면 1급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중증인데 아시다시피 누구의 도움 없이 움직일 수 없는 중증인데 내가 1급이 되지 못해? 사지를 전혀 못 쓰고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니까 누워가지고 팔다리를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만 이어야만 1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아주 엄격하게 해놓은 거예요. 이에 장애인계는 장애 등급제가 다수 중증 장애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말 2급이었던 사람, 1급이었던 사람이 3급, 4급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거죠. 그중에 특히 피해를 보는 사람이 뇌병변 장애인들이에요. 그래서 뇌병변 장애인들에게는 이 장애 등급제 재심사를 일종의 유령으로 막 여겨요. 공포스러운 대상이죠. 오히려 장애인계에서는 이렇게 등급이 떨어지니 우리는 겁먹어서 장애인연금이나 활동지원제도를 신청을 못하겠다. 서비스 신청하는 순간 장애 등급을 다시 판정을 받을 거고 내가 등급이 한 등급이라도 떨어지면 나는 못 사니까 그래서 저희 주변에는 지금도 장애인 활동지원을 신청하지 않는 장애인이 있어요. 신청했다가는 오히려 불이익에 대한 공포가 더 큰 거죠. 뇌병변 장애 자녀를 둔 이혜인 씨.
2004년 아이가 중도장애로 뇌병변 1급 판정을 받은 이후 하루 4시간 정도의 활동 보조 서비스를 받았다. 그때 저희 아이가 108시간씩, 한 달 108시간씩 지원을 받아서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학교가 저희 그 집 앞에 있어서 아이의 등교는 저희가 했지만 이제 학교부터 이제 치료실, 학교 하면서 치료실을 가야 되니까 그 부분은 활동보조 하시는 선생님들이 데리고 갔다가 치료 기간 시간이 끝나면 집으로 데리고 오고. 하지만 현재 활동 보조 서비스가 중단된 상황. 지난해 등급 재심사에서 6급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혜인 씨는 아이의 장애 상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서류상으로 그 아이들을 이제 판단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의 행동이나 패턴이나 이런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데리러 가야 되고 치료기간도 데리고 가야 되고 데리고 와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변한 게 없으니까 등급은 소용이 없는 거죠. 바깥에 내보냈을 때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그 중심을 못 잡아서 이 걸음걸이가 약간 불안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에는 본인이 신경을 써서 갈 수 있지만 큰 도로 같은 경우는 차에 치일 수도 있고요. 걷다가 넘어지면. 전문가들은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가 기존의 인정조사와 같은 별도의 판정 체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등급제를 통해 1급과 2급으로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이중 장벽이라고 지적한다. 왜 굳이 1급, 2급까지만 못을 박아놓고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별도의 조사표를 들여대서 인정점수 220점이 넘어야지만 주는지 그럴 필요가 우선 없는 거예요. 6급이든 1급이든 본인이 필요를 느끼고 욕구가 있으면 본인이 신청하면 되잖아요. 신청해서 별도의 공단, 연금공단 지사 직원이 가서 이 인정조사를 해서 점수가 220점이 올라가면 그 이상만 맞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장애인이 실제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등급과는 별개임에도 활동 보조 지원에 등급 제한을 둠으로써 장애인들에게 고통만 안겨주고 있는 실정이다. 한 15만 명쯤 되거든요. 1등급 장애인들이 좀 이제 뭐 통계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그 중에서 활동 보조 서비스를 받는 1급 장애인은 채 5만 명이 안 됩니다. 이제 한 10만 명 이상은 1등급인데도 불구하고 활동 보조 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1등급 중에서 뭐 활동 보조를 못 만든 적용받고 있는 사람을 제쳐놓고 1등급 활동 보조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장애인 등급제가 지금 엉망이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제도에 사각지대가 있고 서비스가 필요한데도 못 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예산을 운용하는 데는 너무나 편리한 제도일 것입니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는. 하지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무시무시한 제도고요. 장애등급 떨어지는 날에는 살아갈 길이 없는 것이죠. 활동보조원이 퇴근하면 홀로 집에 남게 되는 박명용 씨. 다음 날 다시 누군가가 자신을 찾아올 때까지 명용 씨는 모든 것을 혼자 감내해야만 한다. 그 시간 동안 그에게 어떤 위험이 닥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만 명용 씨는 무방비로 방치돼 있다. 이 전동일자는 밤에 충전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만약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화재가 오늘 밤이라도 화재가 난다 그러면 저는 대책이 없어요. 옆에 핸드폰을 놓고 자지만 신고를 하고 누군가가 와줄 때까지 전화를 해놓고 누군가가 와줄 때까지 전 무방비거든요.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 하지만 정작 많은 장애인들은 장애 등급제로 인해 오늘도 생존의 위협과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장애 등급에 따라 장애인들에게 지원을 해주겠다는 제도가 오히려 장애인들의 손과 발을 묶고 있는 현실인데요. 이 장애 등급을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한다는 발상 자체에 문제가 좀 많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비현실적이고 획일적인 장애 등급 심사에 대해서는 이미 2010년부터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네. 현장에서 만난 장애인들은 장애 등급제가 주는 인격적 모멸감 역시 견디기 힘든 고통이라고 호소합니다. 장애 등급 재심사를 받을 때나 활동 지원 인정조사를 받을 때 현실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큰 장애를 겪고 있는지 사정하듯이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모멸감을 느끼면서 심사와 조사를 받아도 제공받는 서비스는 최소한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 장애인들이 실생활에서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의 경우 혼자 힘으로는 일상생활이 자유롭지 못하고 그만큼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도 높은데요. 네. 지난 4월 13일 서울의 한 장애인 임시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로 한 분의 장애인이 숨진 사고 역시 바로 장애 등급제가 갖는 폐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다가구 주택. 장애인 임시 거주 시설인 이곳에서 지난 4월 13일 화재로 한 명의 장애인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그 어머님 이제 누구 있냐고 불렀다고 여기 누구 있냐고 친구를 하고 불렀냐고 했는데 형님이 얘기를 못 하시니까 혼자 주무시다가 그냥 안 보이는 거죠. 연기 때문에 침대에서 주무셨는데 이게 엎드려서 주무셨다고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온몸에 불이 붙었는데도 그걸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꼼짝을 못 하시는 상황에서. 당시 미처 화마를 피하지 못했던 사람은 언어장애와 뇌병변 중복장애가 있었던 송국현 씨. 혼자 힘으론 불길을 빠져나올 수 없었던 그는 병원에 옮겨진 지 나흘 만인 4월 17일 끝내 사망했다. 솔직히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 화재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을 느끼는 그거잖아요. 비장애인들한테도. 장애인은 솔직히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그걸 온몸으로 받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긴급한 상황에 긴급한 일이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활동보조 서비스가 지금 유일하잖아요. 충분히 살 수 있었고 충분히 자립생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돌아가시고. 올해 송국현 씨가 서울 성모병원에서 받은 장애 등급 진단에 따르면 그는 이동과 보행이 전혀 불가능하고 발성 장애로 인해 언어적 표현 역시 매우 어려운 상태였다. 타인의 도움 없이는 지낼 수 없었던 상황. 저희가 봤을 때는 충분히 1급이 나오겠다고 이제 판단이 돼서 등급 심사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언어장애 3급, 뇌병변 5급 그래가 종합 3급이라고 다시 저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이 편마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일상생활을 할 때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거든요. 진짜 휠체어를 타고 가도 좀 누가 밀어줘야 되는 상황이었고. 실제 1급 상당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 등급 진단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송국현 씨는 화재가 발생하기 불과 3일 전에도 등급에 대한 이의 신청을 위해 장애심사센터를 찾았다. 하지만 그의 요구는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장애 3급으로 활동지원제도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은 것이다. 이분이 왜 3급이냐라는 것도 따지고요. 혹은 3급이건 2급이건 당장 이런 분에게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정부가 무슨 대책을 마련하라라는 요구를 가지고 갔습니다. 안타깝게 정부는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은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고요. 문전박대를 했고.
이 사람은 1급 장애라고까지 판정이 난 그런 병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그 재심사를 서류심사만 가지고 실제로 송국현 씨를 보지도 않고 서류심사만 가지고 거부해가지고 이 사람은 그 아예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불이 난 집에서 장애가 있는 남동생을 구하려다가 중태에 빠졌던 13살 누나가 끝내 숨졌습니다. 지난 2012년 두 차례의 화재로 인한 장애인 사망 사고 역시 활동 보조 서비스를 등급에 의해 제한하는 장애 등급제의 폐해가 불러온 비극이었다. 2012년 8월부터 장애 등급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농성장. 600여일이 지나도록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희생된 장애인들이 늘어가고 있다. 더 이상의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 사실은 그 1급 안에는 1등급 안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장애들의 특성과 정도가 다 다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장애 등급 판정을 아예 폐지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과 장애 특성과 장애의 정도와 그리고 이 사람의 가진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주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경남도에서는 정부 차원의 장애인 복지 제도가 시행되기에 앞서 이미 지난 2005년부터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현행 장애 등급제의 결함으로 인해 소외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보다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1, 2급 장애인에서 장애 등급에서 떨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떨어지는 예를 들면 신장 장애 같은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저희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고요. 저희 사업에서 이제 상급은 지적 자폐 장애 한해까지는 상급으로 확대하면서 그 가족분들 그다음에 그 자신들 그분들이 이제 사회 활동하고 이렇게 보다 좀 더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현장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경남도가 자체적으로 1급 중증 장애부터 3급 지적 자폐 장애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활동 지원 서비스를 2007년 이후부터는 국고 지원에서 탈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정부의 활동 보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도 지원을 받게 된 것. 지적 장애가 있는 이종섭 씨 역시 그 수혜자다. 혼자 사시다 보니까 끼니를 걸을 때도 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밥을 하는 것도 좀 이렇게 힘드시기 때문에 그 식생활의 영양 보충이 그냥 단편화될 수가 있는데 이제는 이제 도우미 선생님이 그 식생활이라든지 이거 식사를 이제 만들어가 주시기 때문에 영양 보충이 이제 골고루 섭취하게 되는 거죠. 활동 보조 서비스를 받으면서 종섭 씨의 건강도 한결 나아진 상태. 사회 활동 역시 전에 비해 활발해졌다. 여러 가지 이제 사업에 참여도 하시고 또 평생학교도 학생 신분을 또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 학교에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자기가 그 하고 싶은 이제 공부를 이제 하고 계시고 그리고 때로는 이제 주변의 소개에 의해서 그 아르바이트를 조금씩 하고 계십니다. 장애 등급제가 많은 문제와 한계를 드러내는 지금 장애인들이 복지와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지자체의 노력과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대전시 역시 올해 36억 원의 시 자체 예산을 확보하고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타 지자체에 비해 예산 규모가 크고 지원 대상자도 많은 편에 속한다. 물론 한 사람한테 조금 더 넉넉한 지원 시간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청한 많은 사람들한테 골고루 저희가 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줄이는 대신 인원을 좀 많은 장애인한테 지원해 주는 쪽으로 저희 지자체는 그렇게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활동 보조원이 없는 동안 중증 장애인들이 위험에 방치되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보다 지원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예산 문제로 쉽지 않다는 입장.
지금 현재 일부 이제 지자체에서 24시간 지원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원의 면에서는 1명 내지는 2명 시범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저희가 이제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결국 장애인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가 예산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한다. 하지만 장애인 활동 지원 관련 예산의 경우 오히려 불용 예산이 1,000억 원대에 이르고 있어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제도는 계속 꾸준히 대상자도 늘어나고 욕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정부는 매우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늘어나는 것을. 그리고 장애 등급제로 제한을 이렇게 엄격하게 두고 있다 보니 해마다 예산이 상당히 불용 처리가 됩니다. 욕구는 많은데 이것이 불용 예산 처리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규제가 심하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죠. 정부가 장애 등급제의 폐해를 인정하고 오는 2016년까지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이 역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과연 집권 말에 그걸 과연 어떤 담당자가 어떤 정책 결정자가 집권 말에 그거를 감히 무리수를 써가면서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정말 이 의지가 있으면, 이 국가가 의지가 있으면 정권 중간기에는 그거를 조금이라도 시작을 해서 해야 될 텐데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다.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고 어떤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지금까지 정부가 보여준 일련의 모습들이 전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3번 약속을 한 거예요. 장애 등급제 폐지. 그리고 3번 기획단을 만든 거예요. 아직도 안 되고 있고요. 등급 판정에 문제가 있다면 판정 도구는 바꾸겠다. 즉 저울을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이름 바꾸고 저울만 바꾸는 변형이라고 봅니다. 장애인 연금 제도가 2010년 들어오면서부터 여러 가지 장애인 등급이 하락되고 하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장애인 당사자들이 많은 문제를 제기했었죠. 시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회의체를 그때 이후로 쭉 운영해 왔었는데요.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게 이제 2010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기획단이 구성됐지만 정작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기획단 의원들이 보건복지부에 회의 개최 요청서를 보냈을 정도. 결국 새 정부 들어 또 다른 회의체가 출범하면서 2010년부터 활동한 기획단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1년이 지나도록 그 보고를 안 하는 거예요. 연구용역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의를 하자고 요청을 했는데 결국은 뭐 한다 하고서는 안 하고 흐지부지 없어져 버렸어. 그 회의체 자체가. 그동안에 그 시간도 투자를 하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들 그 위원들이 쏟아가면서 그 회의를 운영을 하고 또 의견을 냈었는데 그때 그 아무런 이런 방구 얘기도 없이 회의는 열기는커녕 해산도 안 하고 이름은 또 비슷한 그런 회의체로 또 넘어갔다는 게 사실은 이 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많이 떨어뜨리는 부분입니다. 이게. 또한 제도 개선을 위한 기획단에 장애인위원회 구성 비율이 낮아 장애인들의 요구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장애인 당사자를 참여시켜야 된다고 그때 주장을 했었는데 그냥 안 받아들여졌어요. 이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올 것 같아서 저 자신은 참으로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보건복지부가 2차 회의 때 합의문까지도 뒤집으려고 하고 회의 때 매번 참석해 보면 제가 느끼는 감정이 이분들이 진짜로 장애인 등급제가 문제가 많이 있어서 폐지하려고 하는지 그런 의도가 진짜 있는 건지 장애인들이 등급제가 문제 있다고 자꾸 그러니까 핫소스 떠밀려 갖고서 폐지하려고 얘기하고 있지 않은지 의심스럽습니다. 제작진은 보건복지부에 장애 등급제 폐지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등급제 폐지라는 게 그렇게 당장 해결될 수 있는 과정은 아닙니다. 어차피 이제 저희가 2016년까지로 지금 목표를 잡고 있어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대략적인 윤곽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거 가지고 논의가 돼야지 지금 현재 원칙적인 얘기만 자꾸 해봤자 전혀 도움이 될 게 없습니다.
잘못된 제도로 인해 장애인들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도 여전히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정부.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한 깊은 자성과 근본적인 변화 모색이 절실하다. 장애 등급제로 인해 장애인들이 죽음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 과연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정부 역시 장애 등급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 같은데 4년이나 끌어온 폐지 논의, 왜 진전이 없는 걸까요? 네, 바로 현행 장애 등급제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판정 체계를 준비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전문가들은 활동 보조 서비스와 같이 이미 판정 체계가 있는 현물 지원 형태의 서비스에 한해서는 당장 장애 등급제를 폐지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활동 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장애 등급에 따라 원천적으로 차단되지도 않고 장애인이 화재와 같은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는 가슴 아픈 사건도 없을 것입니다. 네, 광화문 해치마당 지하도에 있는 영정사진을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 장애인 복지제도의 정비가 시급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언제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올지 우려스러운데요. 예. 2010년 보건복지부는 장애 등급 재심사 결과 37%의 등급 하향이 이루어졌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마치 가짜 장애인을 색출한 성과를 알리는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결과 지난 4년 동안 8명의 장애인이 숨졌습니다. 복지부는 예산이나 시간과 같은 현실적인 한계를 내세우기 전에 부정수급을 차단하는 게 먼저인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인지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 등급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결함과 문제가 드러난 만큼 장애인 개인별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이제라도 정부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겠습니다. 자, 이민수 PD 수고하셨습니다.